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7일 신문을 읽자 방송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의 시진핑, 푸틴, 반 트럼프 연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명을 들여다보면 먼저 화웨이가 러시아 최대 통신사인 모바일 텔레 시스템스와 내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장거리 여객기와 중형 헬기 합작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며 러시아 북극권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여한다는 내용과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 협력, 10억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 조성, 양국 간 통화결제 확대, 1대1로의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최대 통신회사도 동참하고요. 화웨이가 중국 내부만 해도 시장이 제법 되는데 러시아에 진출하게 되어 화웨이와 반화웨이 전선에서 활로를 찾게 되고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장거리 여객기 합작 생산 방안, 이것은 미국의 보잉 비행기 구매에 대한 압박이 느껴지고요.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는 러시아에게 좋은 호재입니다.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국제 통화로의 영역 확장에 대한 내용도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견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통신시장 영향력 확대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중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영향이 약한 국가에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청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화웨이와 반화웨이의 시장이 갈리는 현상은 갈수록 뚜렷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의 또 다른 어젠다로 세계를 몇 개 단위로 블록화하여 각자의 개성을 가진 시장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미국의 고립주의 심화와 중국의 발전, 유럽연합과 유럽의 우경화 등의 직접적인 즉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확률도 있고, 또한 화웨이 전선이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통신의 보안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시장 분할이 고착화되는 방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화웨이 사태, 미중 공방에 난처해진 한국 이동통신사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는 화웨이 제재가 한국 이동통신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사입니다. 화웨이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편가르기가 심해져 한국 이동통신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기사입니다. LG U+의 경우는 4G 때부터 화웨이 장비를 써왔고 호환성 문제로 다른 업체의 장비를 쓰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장비를 다시 깔게 되면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SK나 KT는 무선 장비를 제외한 유선 장비에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다소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만은 미국의 제재가 5G에서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LG U+의 경우는 화웨이의 기차를 탔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논쟁은 4G가 나올 때부터 통신 장비 선정 과정에서 꾸준히 불거지던 이야기입니다. 한국통신의 후신인 KT의 경우는 안보의 문제로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LG는 화웨이 기차를 타게 되었죠. 저는 4G의 통신 장비 선정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투트랙 전략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통신사들이 이런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글로벌리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의 친중적 성향이 강해진 것도 그런 글로벌리스트들의 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매우 밀접하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즉 글로벌리스트들이라도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강하게 엮여 있는 한미일의 경제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한국의 경우는 이런 투트랙의 상황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국제관계에서 꼭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식의 손해로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노정 공멸 위기감에 르노 삼성의 전면 파업이 참여율 저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비참여 노조원들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 파업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국내 제조업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1년을 끌어온 임금 단체 협상으로 수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노동시장에 강성 투쟁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노동시장의 자발적인 노동자의 의식 변화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동차 산업과 같은 컨베이어 벨트 산업과 철도와 같이 한두 사람의 강성 운동권만으로 산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산업에서는 특히 강성 노동조합이 들어와서 있었는데 의식 수준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노력만으로 이런 파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술 집약 산업이 아닙니다.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들이 여러 회사들을 합병하면서 사세를 확장을 하거나 저개발 국가에 각자의 메이커를 만드는 메이커 제품을 만드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산업의 기술은 이미 많은 부분 세상에 오픈되어 있고요.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기술보다는 디자인과 영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이제 변모를 한 거죠, 이미. 그리고 자동차 조립 자체도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는 반복 업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3차 밴드의 중소협력업체에서는 많은 뿌리 기술력이 쓰여지고 있지만은 본사에 행해지고 있는 조립에는 그 고도의 기술이 쓰여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주변 국가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 전체에 이런 노동자의 각성이 계속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고요. 또한 경기가 회복되어서 노동시장에도 온풍이 불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깔등불씨 남은 타워크레인 소형 조종 시험 합격률 경론 예고. 파업 종료됐지만 양대 노총과 강론 이견 진통 끌듯.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본질이 좀 벗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면은 그 본질을 좀 감추었겠죠. 말을 하기 힘드니까. 협의체에서는 양대 노조의 요구안인 소형 타워 크레인의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의 불신이 남았다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소형 타워 크레인 폐지가 아닌 소형 타워 크레인의 조종자 자격 시험을 도입해서 안전에 예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 현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기사의 안에 숨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대형 타워 크레인은 노조들이 자신들이 노조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게 불법적인 압력을 가하여 양대 노조가 완벽히 장악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타워 크레인은 높은 곳에서 운전자가 숙취를 해결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동운동으로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기에 정말 좋은 직종입니다. 운전자가 고공시위로 바꿀 수가 있으며 공권력의 진압과 진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좌파 운동권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작용화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또한 한국의 국토가 상당수 건설이 이루어져 더 이상 그 건설 경기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의 밥그릇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중소형 건설 현장에서는 양대 노조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소형 크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건설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중소형 건설 현장의 시장에 일감이라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될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소형 모델을 없애고 건설 현장 일감을 얻고 또 중소형 건설 현장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양대 노조가 파업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자 오히려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소형 크레인의 면을 강하게 만드는 수를 써버렸다는 내용이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7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의 2월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업들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가능량의 여유분 혹은 부족분을 서로 거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는 3년 기한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데 제한이 없었는데 기업이 같은 연도의 배출권을 순매도한 양의 3배에 한해서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규제는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구촌이 대기 오염을 줄이려고 만든 협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온난화가 태양의 흑점과 태양과 지구의 거리 변경 등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 CO2 배출로 일어나는 현상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 오염을 줄이는 일에는 찬성입니다. 우리는 과거 프레온가스로 오존층의 파괴에 의한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경제적 욕망은 순환이 아닌 수직성을 띠기 마련이니까 지구의 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강한 공감이 됩니다. 자본주의의 모든 상품 생산은 CO2, 즉 탄소의 발생이 유발이 됩니다. 탄소의 규제는 경계 규제와 직결이 됩니다. 세계의 경제 규모의 조절이 이때까지는 중앙은행과 유가에 의한 직접적인 유가에 의해서만 가능했는데요. 훨씬 직접적인 기업의 생산량 규제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서민들에게 직접적 충격을 주는 유가나 각국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등 힘든 조율이 필요한 화폐 유통보다 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산의 규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배출권 규제가 향후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몇 가지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탄소 배출권 거래로 글로벌 대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소 배출권은 생산량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것은 경쟁력이 강한 기업의 생산 권력의 집중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전 세계의 기업의 통폐합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상품 생산과 상품을 통한 물가 조절에 강력한 힘을 미치는 소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탄소 배출권 거래는 블록화된 경제를 고도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상품 생산의 권리가 소수에 집중이 된다면 소수가 집중적인 기술 개발로 산업의 초격차를 이루기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블록화된 경제 규모의 특정 국가나 특정 도시가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배나 힘을 미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저가의 양산된 상품보다는 고가의 비싼 특수한 기능을 가진 상품을 보게 되겠죠. 셋째로 탄소 배출권 거래는 세금의 형태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탄소세 자체가 환경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국가적인 세금이죠. 안정적인 수입처를 얻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금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을 미치기도 굉장히 쉽죠. 넷째로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국제연합에서 조세의 권력을 가진 초국가의 능력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화유지군이라는 군대도 있었고요. 다양한 국제기구의 국제법의 효력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또 유엔 헌장이라는 것을 통해 보편적 사고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는데 이제 조세라는 정말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은 초국가의 건설을 목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고도화된 사회는 특권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고도화된 권력과 자금은 결국 특권층을 만드는 것은 역사에 항상 목격했던 현상이죠. 마지막으로 몇 번 신문을 읽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일반 직장인으로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실제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들고 나름 부족한 대본이나 또한 신문 스크랩 작업도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데도 한계를 느끼고요. 하지만 꼭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해보고는 싶습니다. 언론은 참 기본적인 업무니까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언젠가는 인터뷰와 현장 취재 영상을 제 유튜브 사이에 올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는 입장이 아니어서 단지 기존의 기사를 반복 생산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론 형성에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사의 내면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진실과 가치를 발굴해서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런 논설을 달 수 있는 것에 좀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집니다. 소송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근데 소송보다는 오히려 보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는데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정말 힘든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방송 장비와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연구를 해서 좀 더 매끄러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영상에 정말 많은 애정이 들어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혼자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